미라클. 건강하고 마른 여자들의 기적의 작은 습관. 카비다 데브간 지음. 양희경 옮김. 카비다 데브간 이 다이어트에 대한 아주 날씬한 여성의 모습을 그려놨네요. 카비다 데브간 살을 빼고 싶어 했던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영양학자이자 체중관리 전문가, 20년의 경험과 연구를 결과를 토대로 생활 습관만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혹독한 운동 시설을 무조건 적게 먹는 식이요법으로는 절대 살을 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번 감량한 체중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여성 건강 라이프, 맨즈 헬스, 하퍼스 바자, 이코노믹 타임즈 등 건강 섹션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다이어트 하지 마라. 역설적으로 다이어트 하지 마라. 이렇게 식습관으로 바꾸자, 이런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이렇게 카피라이트. 자, 건강하고 마른 여자들의 기적의 작은 습관. 미랄 크롯핏 카비타 데브간. 왜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실패로 끝날까? 아마 이 시간에도 다이어트 시작을 선언하는 사람이 몇천만 명은 될 것이다. 진행 중인 사람도 그만큼 될 것이고, 유혹에 못 이겨서 결심을 깨뜨리고 좌절하는 사람도 최소한 그만큼은 될 것이다. 살을 빼겠다는 항목은 나를 막론하고 새해 결심 리스트 부동 1위이다. 몸이 안 좋아서 살을 뺀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적게 먹자. 정크푸드 먹지 말자. 잠시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홀쩍 빠지는 일을 멈추자. 그리고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전전하는 것도 그만두자. 당신이 기억해야 할 거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칼로리에 관한 것이다. 만약 살을 빼거나 더 찌지 않게 하는 것이 단순히 칼로리 계산에 국한된 일이었다면 무척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 있을 테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아마도 늘 칼로리를 계산하느라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고 할 것이다. 체중 감량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칼로리 문제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의지력 역시 당신의 의문이 아니다. 의지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모습과 완전히 똥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억지로 노력을 해서 뭔가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방법대로 하면 당신이 몸을 날씬하게 할 수 있다. 시작을 해보자. 기억하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관은 대개 우리 몸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아주 달콤한 커피를 하루에 4번은 꼭 마셔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는 이런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아주 많다. 하지만 당분간 그런 습관은 그대로 놔두자. 대신에 좋은 습관을 개발하는데 열성을 다하자. 그러다 보면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사이의 균형이 서서히 변화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좋은 습관이 승기를 잡을 것이다. 요점은 나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습관을 늘리라는 것이다. 항상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면은 저절로 힘을 잃는다. 그런 좋은 내용입니다. 이 과정은 느려도 괜찮다. 오히려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몸과 마음을 당황케 한다. 기습을 당한 몸과 마음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하게 마련이기에 좋은 접근법이 아니다. 매일 작은 변화를 시도하며 한 번에 한 가지씩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50가지 좋은, 이렇게 했군요. 읽고 실천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챕터 1 마음가짐. 50개로 나누어 마음가짐. 챕터 2에서는 3개월 과정의 건강 달력. 챕터 3에서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 이렇게 정했네요. 핵심은 체중이 아니라 건강이다. 그래서 체중을 빼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는 다이어트가 되어지자, 이 말이죠. 다이어트.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조금만 노력해도 마를 수밖에 없는 50가지 마인드부터 점검을 하고, 날씬함을 유지하는 식습관은 무엇인가? 일상이 운동이 되는 생활 습관을 하고, 그래서 일상이 다이어트가 되게 하는 3개월 플래너, 균형 잡힌 마른 몸매를 위한 꿀팁은 적정체수, 날씬한 습관을 유지하는 5분 다이어리, 조금만 노력해도 마를 수밖에 없는 50가지 마인드부터 점검하라. 오 신이시여, 제발 내 살 좀 가져가 주세요. 나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되진 않아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라고 했다. 신이시여, 제가 이 살들을 없애버릴 거예요. 올바르게 먹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도 근살을 빼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 바로 마음가짐이다. 마음부터 점검하라. 살을 빼는 일은 정신과의 싸움이다. 왜 살을 빼고 싶은가? 일전에 만난 한 10대 소년은 내게 제대로 된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날씬해 짙다고 했다. 내 아버지는 그럴 때에 무릎에 전해지는 부담을 덜고 또는 무릎 통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15kg 정도를 감량하고 싶어 하신다. 많은 사람이 살을 빼고 싶어 한다. 나는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왜 살을 빼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정돈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다이어트의 여정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없다고 믿는다. 날씬해지고 싶다는 바람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적절하고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이유를 찾아라. 왜 살을 빼고 싶어 하는가? 자, 몸이 안 좋아요? 속쓰림, 위산과다, 메스꺼움, 완전하게 좋지 않은 불편한 느낌이 늘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 증상이 계속 일으키니 최근에 그를 친절한 의사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하며 모두 정신문제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고객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군요. 자, 건강상의 이유는 살을 빼는 데 가장 강한 동기가 된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가뿐하게 일어나기와 같은 간단한 바람은 그것 역시 좋은 이유다. 이는 그 고객의 아내분이 이틀 뒤인 월요일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하러 와서 내게 말한 내용이기도 하다. 부인은 지난 몇 년간 천천히 늘어난 7에서 8kg을 빼고 싶어 했다. 그녀는 제 목표는 비키니를 입거나 곧 있을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사리 드레스를 입고 뽐내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에 내가 감동했을까? 그랬다. 나는 이 부부가 조만간 승리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이유는 서로 달랐지만은 남편도 아내도 늘어난 체중을 성공적으로 감량할 것이 분명했다. 동기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동기부여. 그럼 당신이 살을 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여름에 멋진 비키니 몸매를 선보려고? 아니면은 옛날에 입었던 청바지를 다시 입으려고? 몇 달 뒤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고혈압 또는 당뇨 판정을 받아서? 주치의가 최고 통첩을 날려서? 아니면 아마도 회사 운동 시간에 의자 뺏기 놀이를 하는데 혼자만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워도 털리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였을 수도 있다. 이는 실제로 한 친구의 엄마가 2년 전쯤에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다. 궁금해할까봐 밝히는데 그 친구 엄마는 12kg을 줄여서 현재까지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기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렇게 금연을 하면 심장병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들으면 금연하고 싶어질 것과 같이 살을 빼는 일도 똑같아. 새로 산 슬림핏 바지를 입겠다는 것이 당신이 살을 빼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살을 뺀 후에 받게 되는 보상으로 심장병과 암, 당뇨, 관절염 발병률이 낮아지며 기대 수명도 길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 이 철렁이는 뱃살을 더더욱 없애고 싶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당신이 살을 빼면 기분도 좋아지고 보기에도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을 더해보자.
이제 드는 몸매를 최대한 가리려고 헐렁한 텐트 같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활력이 넘쳐서 몸을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직업 전망까지 더 밝아진다고 한다.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무릎도 더는 아프지 않을 것이고 이유가 충분할수록 살을 빼고자 하는 결심을 더욱 굳혀주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자. 50kg을 만들 거야. 75kg을 목표야 라고 말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실망감만 안겨주고 끝나기 쉽다. 차라리 당신이 날씬하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범위를 정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낫다. 몸무게를 굵은 숫자로 표시해주는 디지털 체중계 지면을 서성이지 않아도 되고 당신은 그저 자신의 느낌대로 해나가면 된다. 장담하건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3-4kg 정도는 알아챌 수도 없고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압박감을 떨쳐준다. 체중계는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로만 사용하고 올바른 길을 찾을 때까지 직감을 따르자. 꾸준히 계속하라. 작년에 친구의 18살 난 딸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급히 만나자고 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줌마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무슨 일인지 금방 눈치챘다. 때는 1월이었고 일주일쯤 뒤에 학교 졸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친구 딸은 지난 2달 내내 방에 들어박혀 공부하면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살았다. 응급 상황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녀는 닷새 만에 5kg을 빼기를 원했다. 사리 드레스를 입어야 해서 허리가 짤룩하게 보여야 해요. 훌쩍였다. 나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줬다. 그리고 솔직히 꼭 필요한 일도 아니었다. 졸업식에서 행복하고 생기있게 보여야지 시들시들하고 칙칙하게 보였어야 되겠는가. 갑작스러운 감정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공학교도 친구 딸은 내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앞으로 1-2달 동안은 살을 더 찌우지 않고 4-5kg을 빼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식이요법에 몇 가지 실용적인 변화를 시도하자는 데 동의했다. 한번 생각해보자. 날씬해지는 것과 날씬함을 유지하는 일은 끝없이 지속하는 과정이다. 묘책이 없을 뿐더러 어쩌다가 묘책을 찾는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온다. 긴 안목으로 볼 때에 계속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바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계획을 쪼개자. 크고 벅찬 계획은 실행하는 데 큰 문제가 된다. 자신에게 관대해지자. 체중을 조절하는 계획을 따를 때에 종종 미끄러지고 넘어질 텐데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자. 오늘 걷기를 하지 않아서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꼭 씻는 대신에 이번 주에 3번이나 걷기 운동을 했으니까 분명히 나아졌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자기 암시를 사용하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반복을 한다. 계속 상기하자. 목표와 행동 계획을 쪽지에 써서 잘 보이는 것에 붙여두고 하루에 몇 번씩 들여다보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살이 찔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 불행히도 그런 이들이 매우 적다. 대부분 사람들은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체중 증가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저는 스트레스를 즐겨요 라는 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항상 듣는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지방세포 역시 스트레스를 즐긴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날려버리자. 스트레스는 체중 증가와 명백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 몸은 위협적인 상황, 즉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처하면 투쟁 도피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아드레날린은 체지방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식욕을 억제한다. 그러다가 위협 요인 즉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콜티솔은 우리 몸에 바닥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식욕을 증진하는 호르몬이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가 물러가면 우리는 실제 사용한 적도 없는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더 먹게 된다. 더 나쁜 소식은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솔 호르몬이 더 높은 수준으로 분비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작용을 늦추고 지방의 체내 축적을 부추긴다. 직장에서 상사가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든지 동료와 관계가 좋지 않든지
그 밖에 어떤 유쾌하지 못한 문제를 겪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콜티솔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살이 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칼로리를 조절하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날리자. 통제력을 회복하자. 어떤 상황에 심각하게 반응하거나 막 그렇게 되려고 할 때, 그리고 냉장고나 가자봉지가 있는 쪽으로 몸이 저절로 향할 때 잠시 멈춰서자. 그 자리에서 숨을 서너 번 들이마시고 내쉬자. 그러고 나면 반응을 훨씬 더 총통제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은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다. 운동하자. 자, 이렇게 내 친구는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요가와 필라테스 스트레칭을 한다. 또 한 친구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이면 줌바 댄스 DVD를 켜놓고 춤을 춘다. 한 직장 동료는 책상에서 일어나서 잔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녹차 티백을 담근 다음에 책상을 벗어난 곳에서 차를 마시며 위안을 찾는다. 나는 언제나 그가 상쾌해진 기분으로 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봤다. 한 친구에 따른 물리학에 나오는 숫자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면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 시리즈를 다시 돌려본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을 잊지 마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이 그릇에 담기는 음식에 극도로 신중하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음식 기억 상실증, 야금야금 먹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이어트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 한 번은 한 남자 고객이 진심으로 당혹스러워하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음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섭취합니다. 규칙적으로 아주 건강한 식품을 먹죠. 몸을 생각해서 정크푸드에는 손도 대지 않아요. 그런데 늘어난 체중이 도무지 빠질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고객과의 문진 검사 후에 나는 그 고객의 식습관이 정돈된 것처럼 들린다고 말해줬다. 그게 해준 대답만 살펴보면 고객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저녁의 간식은 꽤 균형이 잡혀있고 음식은 대부분 집에서 만든 건강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멋지군요. 하지만 과연 그 고객이 내가 질문한 대로 아침에 저녁까지 음식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답을 해줬을까? 이었고 나는 그가 거의 모든 식사 후에 차를 한 잔씩 마실 뿐만 아니라 일하며 고객을 만나는 동안에도 때때로 차를 마셔 하루 8에서 9잔의 차를 마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차 한 잔에는 약간은 우유와 각설탕 2개가 들어있다. 따라서 차 한 잔은 대략 45에서 50칼로리이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50칼로리 8잔이니 총 400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셈이다. 한 달 동안에 400칼로리 30일로 계산해서 12,000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대화는 다음 범위는 비스킷으로 옮겨갔다. 비스킷을 조금씩 먹는 그의 행동은 다음과 같이 행해졌다. 그는 오전에 차를 마시며 2-3개, 저녁에 차를 마셔서 3-4개, 그 밖에도 차를 마실 때마다 2번에 1번꼴로 1-2개씩 먹어 매일 총 10개에 달하는 비스킷을 먹었다. 이게 간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식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군더더기가 다만 차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과도해지는데 차는 이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아주 건강한 음료다. 나도 차 마시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하지만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나쁠 수 있다. 적당하게 하루 2-3잔 정도만 마시자. 그래서 체중 감량에서 이렇게 콜라라든가 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 쓰레기들은 땡기고 이런 기억 상실증을 왜 겪는지 궁금한가?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음식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 10번? 20번? 우리는 음식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루에 200번도 넘게 한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결정이 무엇을 먹을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 무심결에 먹고 있는 그 사실을 대부분 잊어버리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여기에 산만한 식사라는 또 다른 회색지대가 있다. 산만한 식사 또한 부지하게 많이 먹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행위는 자신이 얼마나 먹는지
살피는 일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다를 하거나 딴 데 집중이 나가면 집중하자.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자. 앉아서 먹자.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량을 정해서 먹자. 기록하자. 근거치를 어렵게 만들자. 수준 높은 동기를 만들어라. 계획한 것을 하루도 지속할 선대 반해서 동기가 있으면 고난에 부딪혀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다. 더욱이 살을 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동기를 유지하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계속 다독인다는 것처럼 쉬울까? 다음 몇 가지만 기억하자. 자신에게 보상하자. 조금이라도 성과를 이뤘을 때 반드시 축하하자. 자신에게 새 옷을 사주거나 등등등등. 낙관적으로 사고하자. 영감을 얻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나 건전한 충고가 담긴 책, TV에서 이런 영감을 찾아서 마음속에 내 위에 새기자 말이죠. 마음속에 그려보자.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마음에 그려보자. 뇌를 다시 훈련해라. 튀김, 지방, 뚱뚱함이라는 간단한 연상 공식을 뇌에 학습시키는 작은 훈련부터 해보자. 그래서 감미로는 유감이다. 리듬으로 연상하자. 버겁다. 시금치는 씩씩하고 초록은 음식은 착하다. 이렇게 부정연상을 사용하자. 사탕은 살찌고 피자는 피등피등해진다. 부정적인 연상도 만들어보자. 좋네요. 두 개의 일지를 쓰라. 우리는 대개 읽은 내용을 잊어버려도 자기가 직접 쓴 내용은 잊지를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서 식사 일지에서 먹은 음식을 적자. 그 음식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왜 먹었는지 자세히 기록하자. 특히 당신이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그 느낀 지점이 어디인지를 기록하자. 식사 일지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일지를 써서 왜 먹었지? 초콜릿을 왜 먹었지? 일지를 쓰면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지만은 자기에게 위험한 시간이 언제이고 위험한 음식이 언제인지 무엇인지 TV 프로그램이 재방송하는 날 저녁에는 어김없이 간식을 먹게 된다든지 사모사나 기름에 튀긴 남긴 등등등등 해서 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저녁마다 TV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야금야금 먹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유혹에서 또 벗어나도록 결정적으로 이러한 사소한 기록은 우리의 스스로 몸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록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운동일지, 당신이 써야 하는 두 번째 일지는 바로 운동량을 기록한다. 하루에 얼마나 운동했는지. 음식에 위로받지 말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가. 그렇다고 해서 쿡기에 손대지는 말자. 사모사를 먹은 것이 더 나쁘다. 친구 때문에 화가 났나. 그렇다고 홧김에 도넛을 우적우적 씹어먹지는 말자.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거나 발표를 앞두고 준비하면서 무심결에 감자칩을 집어먹는 일도 그만두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말자. 정서적 배고픔을 알아차리자. 서서히 나타나는 물리적인 배고픔은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지만은 갑자기 나타나는 정서적인 배고픔은 만족시키길 요구한다. 유혹을 멀리하자. 유혹을 스트레스를 다스리자. 대안을 마련하자. 수달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자. 어제 기분이 안 좋아서 과식을 했는가? 그럼 이제 다시 전진하자. 경험에서 배우자. 개걸스럽게 먹었던 아이스크림 통을 냉장고에서 치우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